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관세사 기출문제 풀이 특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관세사 기출 시험이 있었습니다. 2022년이요.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제 특강을 하는데 어저께 뭐 정말 피곤했어요. 어저께 막 회계감사 일을 하다가 골아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꿈속에서도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그래서 진짜 새벽에 2시에 했겠나? 근데 그다음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자려고 정말 미친 듯이 노력했는데 잠이 안 와서 2시부터 그냥 꼬박 세웠네요. 3시간, 2시간 반 잤습니다. 2시간 반. 제가 2시간 반 자는 거는 거의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정말 빨리 이 시간이 지나서 집에 가서 자고 싶다. 강의도 시작하기도 전에. 그래서 특강을 다 할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또 개정된 사항이 하나 있거든요. 2022년에 개정된 사항. 이번에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한 가지 얘기할 겁니다. 예, 물론 말 문제 쪽입니다. 그거는 뭐 당분간은 뭐 개정사항은 큰 건 없어요. 이렇게 뭐 짜잘짜잘하게 문장 하나 정도 살짝 바뀌는 정도 있을 텐데. 네, 그거는 또 추가로 사이트에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관세사 시험은요, 평을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재무회계에는 이제 말 문제가 있고 이제 계산 문제가 있는데, 말은 어렵다, 난이도가 높았고 다른 해에 비해서 관세사 쪽 얘기입니다. 간평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계산은 쉽다. 원가는 어차피 뭐 계산이 메인인데 이거 이제 재무회계고요. 원가는 어려웠다. 난이도 높았다. 종합평으로 봤을 때는 뭐 예년과 뭐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제 계산이 좀 많이 쉬웠어요. 딴 때보다. 뭐 물론 아주 많이 쉬운 것도 아니야. 과락자들은 항상 뭐 사이트 가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과락자들은 뭐 공부를 1년 하든 2년 하든 3년 하든 과락자들은 항상 있는데 뭐 이제 당황하게 되면은 뭐 망하는 거지. 뭐, 말부터 모르는데 말이 어려워. 당황하는 거지. 어쨌든 이 계산 자체가 22문제쯤 나왔는데 이거는 뭐 쉬웠으니까 과락은 웬만하면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뭐 시작하겠습니다. 예, 뭐 1시간 반 정도 생각하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제 컨디션에 따라서 꾸벅꾸벅 졸다가 강의하면 또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쉬운 거는 빠르게 하겠습니다. 1번은요. 1번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사 금액이 주어지고 우리 많이 하는 거잖아요. 기말재고 금액이 얼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글씨가 조금 약간 흐릿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캡처해서 그런 거니까 그래도 뭐 보는 데는 큰 지장 없을 겁니다. 위탁 판매.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위탁 판매, 이거 이제 시용 판매인데 부정적인 단어 있으면 더한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수탁자가 제3자한테 안 팔았어. 부정적인 단어 있으면 더한다. 더한다 이겁니다. 위탁 판매도 그렇고 시용 판매도 마찬가지야. 매입이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면 더한다. 이런 식으로 요령껏 했었죠. 왜냐하면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 수익하고 재고자산이 반대로 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익을 인식 안 했기 때문에 재고자산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창고에는 없는데 기말재고에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이 연달아 나왔네요. 아마 여기는 이제 판매자 쪽이고 구매자 쪽입니다. 여기 있는 거는 더해야 되겠죠. 밑에 거는요. 왜냐면 매입한 순간 소유권이 구매자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창고에는 없는데 우리 회사 재고에 포함되기 때문에 플러스한다. 요거는 조정사항이 없겠죠. 왜냐면은 선정한 순간 판매자가 수익을 인식하는데 수익 인식했으니까 내 재고가 아니다. 창고에 없는데 내 재고가 아니다. 조정사항 없다. 뭐 그렇게 해서 푸는 이런 거는 다 맞추셔야지. 4번입니다. 2번. 이것도 뭐 기본 문제죠. 기본 문제는 좀 빠르게 한번 풀겠습니다. 하여튼 뭐 정답도 알려드려야지. 하여튼 41번 아까 4번이었고 42번은 3번입니다. 41번의 난이도는 하, 42번은 하, 중 또는 뭐 그 정도. 왜냐면은 쉽긴 쉬운데 할 일이 많아. 선의선출법인데 실지재고조사법이 합치면은 실지재고조사법과의 선의선출법이고 두 번째는 실지재고조사법과의 평균법이니까 이건 뭐요? 총평균법이지. 총평균법. 두 개를 다 한 다음에 빼래.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이걸 갖다까지 빠르게 요약을 하게 되면은요. 기초, 단기, 매일 할 수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매출원까지 기말재고입니다. 매입이 두 번 있었고 매출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입 3월달, 9월달 450개, 300개. 단가는 165. 어떻게 뭐 하는지는 다 압니다.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푸냐. 기초는 300개, 150. 됐나? 이제 팔린 거는 두 번 팔렸죠. 5월 달에 팔렸고
다음에 12월 달에 팔렸는데 600개, 300개 하고 기말은 나머지가 되겠지.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의 문제들은요. 뭐 감모 손실 뭐 이런 거 없다. 항상 그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랑 다 더하시면은 1050개가 나오고 여기도 1050개가 나와. 항상 감모 손실이 없는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게 주어졌고 900개이기 때문에 여기 뭐 150개가 되겠지. 첫 번째 실지 재고 조사법 하에 선입선출법을 계산한다. 두 번째는 뭐 실지 재고 조사법의 평균법에서 총평균법을 계산한다. 그래서 기말재고 계산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빼면 되는 겁니다. 그래,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려. 다만 기말재고부터 계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지 재고 조사법이죠. 그래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기 때문에 기말재고는 가장 뒤에 거부터 구성된다. 그럼 여기는 150개로 구성된다 해서 150개 곱하기 180 하면은 걔가 금액이 얼마냐? 27,000원. 됐고 두 번째 총평균법. 총평균법은 아시잖아요. 여기서 평균 단가를 계산한다는 거. 근데 보통은 주어지지 금액이. 근데 안 주어졌어. 아우 짜증나. 그래서 다 계산해야 됩니다.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해서 금액을 다 계산해 봤더니 173. 보통 주어지는데 또 안 주어졌어. 250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 나누기 전체 수량에서 이게 평균 단가 계산되는 것이죠. 제가 계산해 봤더니 165가 나와. 그래서 전체 수량, 기말 수량 150개에다가 165 때려가지고 기말적을 구하시면은 24750. 두 개의 차이는 2250.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빠르게 풀어야 되는 게 관건이다. 세 번째 43번 갑니다. 그러니까 재무회계 계산 문제는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말이 좀 어렵게 나왔죠. 말 문제가. 원래 말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지 않는데 이번에 이제 말이 좀 어렵게 나왔고 계산은 쉽게 나왔습니다. 소매제곱법인데 평균원가 소매제곱법이다. 기말제곱 아니면 매출원가를 물어보는 것이고 반올림 같은 건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가장 근사치를 딱 찍으시면 되는 거니까 쭉 해서 소매제곱법 원가, 매가 해서 여기도 원가, 매가 기초구요. 순매입, 순인상액, 순인하액 쓰고 또 주어진 게 뭐예요? 파손인데 제가 이렇게 하자 했었잖아요. 오른손잡이가 정상이다. 오른손 정상 파손. 그리고 숫자는 더한다. 왼손잡이 비정상이다 하면서 잘 기억이 나지. 비정상 파손 하면서 걔는 호적에서 판다 뺀다 이렇게 해서 차감한다고 그렇게 기억하자 했었죠. 뭐 틀리면 이런 데서 틀릴 테니까. 왼쪽이고 뺀다. 오른쪽이고 더한다. 1500. 뭐 틀리면 그 정도 틀리겠지. 나머지는 그냥 쭉 집어넣으면 되겠죠. 44,500. 빠르게 풀겠습니다. 7만 100000 14만원. 순인상액은 더하기가 될 거고요. 7,000원. 순인하액은 빼기가 되겠지. 마이너스 3,500. 그래서 쭉 다 더해. 해봤더니 149 1500이고 여기는 213 000입니다. 평균원가 소매제곱법인데 반올림 얘기 나오니까 딱 안 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반올림하고 하면은 약 70%가 나와. 원가율이. 요거 나누기 요거 한 것이죠. 70%. 그 다음에 여기가 매출 쪽이고 기말재고 쪽입니다. 어딜 물어봤습니까? 여기를 물어본 거지. 먼저 할 일은 우리가 숫자 아직 덜 채웠죠. 여기 안 채운 게 있다. 112 000이고 다 채워봤죠. 그래서 여기 합계가 똑같잖아. 149 1500이고 113 000이고 주어진 거 그대로 썼고요. 제일 먼저 할 일이 여기 숫자 찾는 것이죠. 그거 이제 여기서 이거 빼주시면 나오잖아. 99,500원이 나와. 미리 계산했던 원가율 70% 때리면은 얘가 나온다. 69,650원.
제가 말했지만 요거 기마재고 아니면은 뭐 매출원가 물어보는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본다 했었죠. 그래서 정형화된 문제입니다. 44번 풀겠습니다. 하여튼 43번은 뭐 당연히 상중하로 치면은 뭐 하중 정도. 44번 가겠습니다. 이런 건 하지. 이건 하지. 재무 비율 쪽입니다. 재고자산 회전율. 평균 재고자산분의 매출 원가잖아요. 그래서 회전율은 단위가 회죠, 회. 6이다. 그리고 매출 총액을 구하라고 했는데 매출액이 조졌어. 4만원. 매출 원가를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단서장 보시면 회전율은 매출 원가랑 평균 재고 사용한다. 왜냐하면 실무에서는 매출도 쓰고 매출 원가 쓰고 기말 재고도 쓰고 평균 재고 다 쓰니까 이렇게 단서장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물론 일반적인 단서장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갖고 튀기전 그래서 하시면 되잖아. 기초가 3,000, 기말은 4,200이고요. 여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매입이고 이제 매출 원가인데 여기서 평균 재고가 두 개 더하기 나누기 2 하면 그 평균 재고잖아요. 그 평균 재고는 3,600이 나와. 그 매출 원가는 두 개 곱하시면은 21,600이고 그럼 끝났네. 그래서 매출 주어졌고 매출 원가 했고 더 이상 여기 뭐 이런 거 채울 필요도 없는 거, 이런 거 채울 필요도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의 문제입니다. 이런 거를 못 풀면은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상조가 했을 때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제가 재무비율은 적어도 한두 문제는 무조건 엮인다. 그러니까 지금 연속으로 44, 45가 다 재무비율이니까 벌써 두 문제째죠, 재무비율이. 45번은 풀어봐야 되겠지만 이것도 상중하로 치면 하입니다. 부채비율. 뭐 친절하게 공식도 줘줬어. 아우 친절하다. 정말 친절하다. 원가는 이따가 하면 알겠지만 어렵습니다. 원가는 어렵게 나왔어요. 자산인데 유동 자산이고요. 이제 비유동 자산이 부이네. 45,000.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쓰는 것이지. 유동부채 만원. 유동비율. 제가 재무비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외우자 했었죠. 유동자산, 유동부채입니다. 1.5. 여기가 만원이기 때문에 유동자산은 15,000이다. 이렇게 하나씩 채워놓는 거죠. 뭐 그러다 보면 답이 나와요. 부채 비율인데 부채 어디 있습니까? 부채 아직 다 하질 않았네. 그 다음에 자기자본, 자본이 있죠. 15,000.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더해서 6만원. 여기도 6만원. 비유동 부채는 안 주어졌지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얼마야? 35,000원. 오늘은 컨디션에 앉아서 암산이 불안하다. 부채가 45,000입니다. 부채 나누기 자본 아니겠습니까? 부채비율이 3이니까 300%다. 45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또 정리하시고 공식을 다 외우라 했었습니다. 46번 갑니다. 말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 했지만은 요거는 또 상조 하나 치면 46번은 대부분이 어렵다는 거지.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되지. 너무 많이 봤잖아. 틀린 거 골라라. 대손 충당금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은 순액으로 하는 거 가능하다. 가능하다 하는데 상계 표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왜냐면 상계라 하는 것이 자산 부채 상계하고 그다음에 수익비용 상계하고 이런 거 상계 표시이기 때문에 이건 자산 차감이기 때문에 상계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여러 번 기출된 것이고 나머지도 다 쉬운 겁니다. IFRS에 따라서 작성된 재무제표는 IFRS 준에서 작성했다고 주석에다가 공시할 수 있다. 이것도 봤던 문장이고요. 원칙은 발생지, 예외는 현금흐름표, 현금주의죠. 그 문장이고 네 번째도 설마 네 번째 찍으면은요 이거는 붙을 수가 없지. 부적절한 회계정책 정말로 기출 많이 됐죠. 이거는 때려 죽어도 정당화될 수 없다. 안 된다 했었고
그다음 5번은 이제 모든 자 있으니까 뭔가 낚이기 딱 좋지. 근데 이것도 맞는 문장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비교 표시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비교 표시가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기본 재무제표는 다 비교 표시하잖아요. 금액이니까 주석을 제외한 기본 재무제표 네 가지 얘기하는 건데 다 비교 정보 공시하는 거니까 이것도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맞다. 맞다. 47번 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무난한데 그러다 어느 순간 좀 저쪽 뒤에 가면 좀 어렵습니다. 47번 실적 특성 이런 거는 그쵸. 우리 비검적이에서 여기서 검증 가능성이죠. 이게 검증 가능성의 뜻이잖아. 검증 가능성의 뜻이고 이건 검증 가능성의 어떤 이제 의의다라고 볼 수 있죠. 검증 가능성 하면 때 제가 강의할 때 이런 얘기 했었죠. 뭐 감정평가사 뭐 A, B가 있는데 똑같은 토지에 대해서도 서로 완전 다른 얘기를 해. 그럼 검증 가능성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하는 속성, 그게 검증 가능성이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써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정보 이용자들이 그 표현이 충실한지 그 숫자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겠죠. 검증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것도 틀리면 안 된다. 하, 상중하라 했을 때 하. 아직까지는 하가 많아. 이게 좀 어려운 게 있을 텐데 어휴 이런 거 길다. 이런 거 어렵다. 말 문제가 전반적으로 어렵게 나왔습니다. 48번은 정답이 2번인데 어렵죠. 딱 봐도 어렵습니다. 2번부터 볼까요? 하지만 답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문장 구성이 어렵다는 거지. 답 찾는 거는 그래도 할 수 있어. 보고기간 후 결산일 12개월 이내에 기간이 도래되지 않으면서 사용 목적인 제한돼 있거나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되지 않는데 그리고 또는 일상적인 어떤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대. 그 유동으로 할 수가 없겠지. 그럼 비유동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1년 안에 현금화되지 않는다. 뭐 이런 뉘앙스잖아요.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사용 목적이 제한됐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 차입 후 담보 잡힌 예금 이런 것인데 그것이 12개월 이내 기한이 도래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차입 후 담보 잡힌 기간이 뭐 2년, 3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비유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이 전반적으로 어렵지만은 그래도 답은 찾을 수 있더라. 1번은 지분상품, 주식이 있죠. 주식은 원칙적으로 현금성 자산이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되는 게 있죠. 상한우선주. 우선주인데 이제 만기가 있는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록 주식이지만은 상한일, 만기가 있는 것이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 만기까지 기간이 단기. 여기서는 이제 3개월 이내겠죠. 그럼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식은 원칙적으로 현금성 자산 안 되지만은 상한우선주 같은 어떤 채권의 성격이 있는데 취득일로부터 상환일, 만기가 3개월 이내라면은 현금성 자산으로서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뭐가 이렇게 길어? 뭐가 이렇게 길어? 단기적인 자금 운영 목적으로 하거나 12개월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되는 정기예금 등등이 있고 또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닌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단기예금은 유동자산으로서 포함이 된다. 그렇죠. 지금 유동이냐 비유동이냐 구분하자는 얘기인데 단기적인 자금 운용이니까 당연히 비유동이 아니라 유동이 되는 것이고 그게 또는이 뭐가 많아. 그 다음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결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만기 도래되니까 당연히 유동이 되는 것이고 또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사용 제한 예금은 아까도 말했지만 차입 후 담보 잡힌 예금인데 그것이 12개월 이상이 아니래. 그럼 차입 후 담보 잡힌 예금 같은 게 뭐 6개월, 차입 후 담보 잡힌 기간이 뭐 6개월, 7개월 이런 거니까 당연히 유동이 되는 것이죠. 그 차입 후 담보 잡힌 기간이 뭐 2년이야, 3년이야, 그럼 비유동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현금성 자산의 뭐 정의의 일부인 것이죠. 이거는 맞다.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의 물론 이제 정의 일부지만 핵심, 현금성 자산 정의 핵심이 이거잖아. 금융상품인데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되는 금융상품이 현금성 자산의 정의니까 이 정의를 문장 두 개를 쪼개서 지금 써놓은 겁니다. 물론 핵심은 이거고 이런 문장도 있더라. 이거는 당연히 상중하라 치면 중 정도 되는 거죠. 중.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정부보조금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하죠. 왜냐면 우리 분기에서 풀 거 아니잖아요. 그림 그리시면 되는데 제가 말했지만 정부보조금은 계속적으로 자산차감법만 나온다고. 그림 딱 그려서 이거 보시면은 3년 말에 또 팔았어. 그럼 이제 그림 딱 그리시면 되겠지. 1년 초, 1년 말, 2년 말, 3년 말이고
3년도에 결국 당기 손익에 미친 영향을 물어본 겁니다. 취득가 2만원, 정보부조금 8천원. 그럼 순액으로 치면은 12,000원이 최초의 어떤 장부가입니다. 자산 차감법이니까. 내용 뉴스 없이 5년으로 나눠. 그 얼마야? 2,400원? 맞나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불안하다. 맞겠지? 2,400. 물론 그건 감가상각비겠죠? 그럼 장부가를 구하면 이제 12,000 빼기 2,400 곱하기 3. 그럼 거기가 4,800의 장부가예요. 이거 갖다가 5,000에 팔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당기 손익에 미친 영향 그림이 다 있는 것이죠. 요거 감가상각비. 두 번째 유형자산 처분이 200입니다. 두 개를 퉁치면 이제 마이너스 2,200이죠. 하나는 비용이고 하나는 수익이니까. 정답은 2번. 이런 거는 하에 가깝죠. 우리도 뭐 다 그림 그려서 다 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웹사이트 원가. 웹사이트 원가라는 기준서, 아주 구석탱이 기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런 기준서도 있는데 이게 나올 줄이야. 하여튼 50번에 이런 거는 이제 같이 틀려주면 되는데 잘 찍어야지 뭐. 잘 찍어야지. 정답은 1번인데.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개발했다. 결국 이제 웹사이트 개발하는 거니까 이제 개발활동 쪽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게 무형자산 기준서가 아니라 뭐 무형자산 같지만은 사실 웹사이트 원가라는 기준서가 따로 있어요. 뭐 기타 등등에서. 아무튼 그래서 무형자산 할 때 그 개발비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으로 가지시면 돼. 우리 무형자산 할 때 이런 거 있잖아. 여기 뭐 연구 단계는 비용이다. 연구비. 개발 단계는 자산성이 있으면 개발비에서 자산성 없으면 경상개발비 비용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느낌으로 대충 때려 맞추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처음 보는 문장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웹사이트는 무형자산의 인식 조건, 충족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개발 활동의 모든 상황을 제시하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는 무형자산 인식한다. 뭔가 맞는 것 같잖아요. 여기 있는 그 모든 상황은 참고로 6가지인데 우리 사실 기본서에도 있는 겁니다. 있지만 제가 이 박스는 시험에 안 나간다 했던 그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기술적 실현 가능성, 그 다음 뭐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판매할 수 있는 능력 해서 뭐 6가지 쭉 있거든. 그거 다 충족해야 자산성이 있다. 뭐 그거거든요. 그래서 6가지 이제 자산성 충족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무형자산 쪽에도 있는 그 개발비 자산성 이게 다 충족돼야 개발비로 무형자산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얘기하는 거죠. 모든이. 그랬을 때 무형자산 된다. 두 번째부터 봅시다. 재활용육의 판매 촉진, 광고를 위해서 웹사이트를 개발했다. 그럼 걔는 자산 처리하지 말고 비용으로 처리해라라고 기준서에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충 때려 맞출 수 있지. 뭐 광고 선전비, 판매 촉진비 이런 판관비가 있잖아요. 물론 논리는 자산성이 불투명하다. 왜냐하면 자산성이 낮다, 불투명하다 이렇게 기준서에 잘 읽어보면 그런 논리로 써 있습니다. 광고하려고 웹사이트 개발해서 거기서 돈이 되냐 이거지. 돈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냐. 불확실하다. 물론 우리는 광고 선전비, 판매 촉진비라는 판관비 그 단어 갖고 비용이다라는 그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획 단계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웹사이트는 여기 신제품 개발할 때 연구 단계 개발 단계 그 느낌으로 대충 때려 맞춰도 어느 정도 풀린다고. 이게 연구 단계랑 유사한 성격인 것이죠. 아직은 자산성이 불투명한 거지. 당연하지. 아직 뭐 계획 단계니까 무형자산 될 수가 없지. 논리는 똑같습니다. 자산성이 낮아서 비용 처리해라. 연구 단계 그 느낌입니다. 4번이 문장이 어려운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이 특정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한 이후에 발생한 지출액이 웹사이트의 창출, 제조, 운용 가능 상태까지였던 비용이다 라고 했을 때 별도의 자산이 아니라 그냥 웹사이트 원가로 처리해라 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어떤 개발 원가에 포함시켜라. 정확한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비로 처리해라 얘기예요. 개발 원가가 개발비로 처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형자산 인식기준 충족했고 이런 거 창출, 제조, 운영. 그 제가 이런 얘기했잖아. 유무형자산은 뭐 사용 목적인데 이 취득의 의미가 이 취득의 정확한 뜻이 뭐 사용가랑 상태, 운용가랑 상태, 뭐 가동가랑 상태 이런 거 있다고. 이런 게 다 취득입니다. 취득 시에 발생한 어떤 비용이 있을 때 그런 거는 개발비 처리한다. 왜?
이미 무형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거를 안 배운 상태에서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 다섯 번째, 무형자산 인식. 이거는 이제 기준서에 없는 문장입니다. 야, 없는데 어떻게 풀어? 무형자산은 원래 그렇잖아요. 원가부형, 재평가부형 선택사항이잖아요. 선택사항입니다. 이거는 따로 기준서에 없어요. 이제 판단하는 거지. 이것도 당연히 웹사이트 관련 원가도 개발비적이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당연히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유형, 무형은 원가부형, 재평가부형 선택사항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따로 기준서는 없지만 우리가 판단해서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특이한 말문제가 나왔다. 그러니까 말문제가 전반적으로 기존에 안 나왔던 것들이 막 섞여 나왔습니다. 계산은 쉬운데 말은 어렵고. 네, 51번. 아우 민망. 이거 할 것도 없어. 이거는 영어과 계산 문제인데 알고 있잖아요. 합병대가 빼기 합병대가 3만 원. 그다음 순자산 공정가치인데 마이너스 떴어. 그럼 이건 뭐요? 염가 매수 차익이 싸게 샀으니까. 이게 이제 플러스가 나면은 영어권인데 싸게 샀으니까 마이너스 떴으니까 염가 매수 차익에서 수익이 되는 것이죠. 이런 거 당연히 하입니다. 하가 되는 거예요. 52번 가겠습니다. 이것도 뭐 쉬운 것이죠. 제가 강조한 세 개가 다 나왔지. 기반행 민주수표.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추심업. 부도수표. 제가 가장 대표적인 이 세 개 다 있었잖아요. 이 세 개는 딱 단어만 보자마자 팍 바로 할 수 있게. 가장 대표적인 게 단어. 물론 이것도 상중하로 치면은 하가 되겠죠. 그래서 뭐 그래도 간단하게 풀어보면은 은행이 있고 회사가 있습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쉬운 거니까. 먼저 회사 측이 나온 겁니다. 조정 전 18,000이고 우리는 지금 조정 전 은행 측 X 여기를 구하라 이거예요. 여기 이제 조정 전이죠. 그다음 이제 조정을 하고 몇 가지 조정하고 조정 후 수정 후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두 개가 같다라는 걸 활용하는 겁니다. 기반의 미치수표 보자마자 은행 측 차감 뭐 논리 이런 거 필요 없고 바로 해야지. 수수료 발생했다. 근데 회사는 모르고 있다. 그럼 회사에서 빼야 되겠지. 비용이니까. 출시모 회사 측 플러스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제가 외우자 해서 쓰죠. 그렇죠? 기반행 민주수표 은행 차감 출시모험 회사 측 플러스 부도수표 회사 측 마이너스. 그거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단어 보자마자 하죠. 어차피 상황은 항상 다 똑같다. 그럼 21,700이 나와. 여기도 21,700. 그럼 X값이 나오겠죠. 이것도 상중하로 치면은 하가 되겠습니다. 하가 4번. 재무회계 계산은 상대적으로 이제 쉬웠어요. 딴 때보다 약간 더 쉬웠고 말이 어렵고 원가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뭐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된 것이죠. 53번 갑니다. 됐죠? 53번. 요거는 이제 내용 자체가 물론 정확하게 내용 파악 못해도 문제는 풀 수 있어. 근데 이제 정확한 상황이 뭐냐면은 이 원가 모형 갖다 공정가치 모형이잖아요. 그럼 이게 회계 추정의 변경이냐 정책의 변경이냐 했을 때 정책의 변경이죠. 물론 내가 추정의 변경인 줄 알고 전진법 썼어.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인데. 그래도 답은 나와요. 희한하게. 소급법이죠. 정책 변경. 왜냐 어떤 방법의 변경이잖아. 모형의 변경. 이건 이제 소급법이잖아요. 어떤 메서드의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처음부터 애초에 다 공정가치 모형 썼던 거로 다 갈아 끼우는 거지. 근데 웃긴 거는 전진법 써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결론은 이것도 이제 원래는 중짜리 문제인데 하가 되는 거지. 하중 정도. 왜냐면은 잘 몰라도 답이 나온다는 거. 신기하게. 그래. 공정가치 모형.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각 안 하는 거잖아요. 공정가치 평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년 말에 5년 말에 쭉 가서 여기 이제 5년 말에 42,000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어진 데이터만 봤을 때 이렇다. 그 다음에 6년 초에 팔았다 이거요. 36,000에. 그러니까 기존 장부가가 이렇게 되겠고 이것이 처분가니까 당연히 처분 손실이 나오는 것이죠. 6,000. 정답은 5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어쨌든 뭐 상황적으로 뭐 중짜리의 문제라고 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소급법이니까. 보통 소급법은 맨날 재고 자산의 뭐 병력 나누는데 어쨌든 뭐 소급법인데 문제는 어렵지 않았다. 뭐 전진법으로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것이. 54번 가겠습니다.
54번은 뭐 쉬운 문제죠. 그냥 딱 기본 형태. 그러니까 재무회계 말은 어렵지만 계산은 쉬웠다. 딱 기본 형태. 1년 말, 2년 말, 3년 말입니다. 찍더라도 당연히 3년도 물어봤으니까 환입이겠지 아마도. 그렇게 찍어야지. 1, 2, 3은 찍으면 안 되고 손상됐다가 환입 있을 테니까. 취득 3만 원. 잔존가치가 또 있네요. 보통 없는데 잔존가치 1,000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3만 원 빼기 1,000원 나누기 5 이렇게 해서 좀 출자가 지저분하지만 5,800 감가상각비. 왜냐하면 잔존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이렇게 쭉 가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손상이 없었으면 장부가는 미리 구하자면은 여기 뭐 24,200이고 제가 다 미리 해봤죠. 18,400이고 12,600입니다. 봤더니 2년 말에 둘 중 큰 거, 순공정가치, 사용가치 중에 큰 것이 회수 가능액이죠. 그것이 16,000이어서 아시죠? 이거는 손상처손이라는 거. 2,400. 그리고 나서 또 이것도 감가상각 할 텐데 어떻게? 잔존가치 1,000 당연히 고려하는 겁니다. 16,000 빼기 1,000 나누기 남은 내용료수 3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16,000 빼기 1,000 나누기 3. 항상 상각은 잔존 내용료수 동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000이 됩니다. 그러면은 장부가는 11,000이 되고 만약에 3년도의 마지막에 여기 13,000이 회수 가능액입니다. 우리 한도에 딱 걸릴 것이죠. 이것이 손상처손 환입의 한도잖아요. 11,000하고 이놈의 차이, 이것이 1,600 손상처손 환입이다. 수익이 되는 것이죠. 예, 54번에는 정답이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당연히 하입니다. 상종하라 할 때 하. 사실 이제 이게 어려운 문제들도 뒤에 좀 있겠지만은 쉬운 문제들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꽈락을 가는 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근데 사이트 막 궁금해서 저도 원래 사이트 같은 데 안 들어다니거든요. 저는 무슨 사이트인지도 잘 몰라. 관심도 없고. 근데 이제 막 찾아가지고 검색해서 막 궁금해가지고 이제 반응이 어떤가 이제 봤는데 막 꽈락자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 좀 이상하다. 왜냐면은 이제 1년 차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2년 차, 3년 차인데 꽈락 나왔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있으니까. 물론 이제 뭐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 이거 뭐 취득원가 이것도 뭐 상종하라 치면은 하에 가깝지. 왜냐면 많이 해봤던 거잖아요. 첫 번째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 두 번째는 상업적 실질이 없다. 그래서 둘 다 해봐라 이건데 많이 해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부가 다 사라지는 것이죠. 기계 A 사라지고 감로 사라집니다. 장부가 다 사라지는 거죠.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팩트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미리 써놓을까요? 여기는 팩트잖아. 그대로 가는 것이죠. 장부가가 제거되고 현금 지급한 거는 다 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잘 읽어봐야 되겠죠. 상업적 실질이 있는데 A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에게 측정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원칙인데 그럼 예외로 가는 것이죠. 그럼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 8,000으로 가는 것이지. 8,000 예외로 가는 거지. 그럼 기계장치 B는 사실 분개도 필요 없었죠. 그냥 전체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분개한 거지. 사실 읽자마자 이거는 분개도 필요 없는 거지. 그냥 취득원가는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로 예외로 가는 거잖아요. 대차 차익이 처분 손익인데 해봤더니 뭐 문제 풀 때 필요 없지만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에서 1,000원인데 당연히 시험장 가서 그거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대차 차익이 기계장치잖아요. 처분 손익이 인식되지 않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걔는 대차 차익이 들어가려면 7,000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55번은 3번입니다. 상종 하나 쳤을 때 하다. 그 다음에 56번 가겠습니다. 사채상환 손익. 예,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 때 제가 뭐 얘기한 적 있었죠. 우리 주로 이제 뭐 기중 어떤 상환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초에 상환하는 거 모의고사 반 때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경과이자가 없다. 경과이자라는 거는 마지막 이자 지급일로부터 기간이 경과되는데 하루 지나잖아. 경과이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몰라서 이제 모의고사 때 제가 그거를 문제 나왔었는데, 하여튼 뭐 그럼 이제 그거 알면은 쉬운 거지 뭐. 이거는 이제 상중 하나 치면은 하중 정도 되겠지. 하중. 왜냐면 틀릴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괜히 경과에다 집어넣었다가. 그래서 3,000원. 그래서 쭉 했더니 안 나왔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56번 계산해야지. 제가 계산 막 해봤더니 현가교수 다 때려봤더니 94, 50이 나와. 요거를 이제 유예절 5%로 땡긴 것이죠. 현가교수 때려가지고 그거나 여러 번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년 초에 상환한 거잖아요. 여기서 상환한 겁니다. 100%다 상환한 것이죠. 95,000원에 상환했다. 95,000원에 다 100% 상환했다. 우리 뭐만 구하면 되는 겁니까? 곱빼기에서 장부가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곱빼기에서 94550 곱하기 1.05 빼기 3,000원에서 96277 96277 곱하기 1.05 빼기 3,000원 해서 98 091. 이게 2년 만에 장부가인데 3년 초에 장부가랑도 같은 것이죠. 어차피 경과 안 했잖아.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 회계는 월화 계산인데 요거하고 요거 차이 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갚으려고 했는데 돈을 덜 갚았잖아. 기분 좋은 것이죠. 사채상환 이익이고 요 차이가 사채상환 이익이고 3091입니다. 뭐 단수차 알 수 있으니까 뭐 반올림 하고 하면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뭐 경과제 해가지고 곱빼기 안 하고 곱까지만 갔다. 그럼 틀린 거. 그런 사람도 틀리는 거죠. 제가 초로하는 것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다. 57번 가겠습니다. 말문제가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도 뭐 쉽지만은 않죠. 틀린 거 골라봐라. 정답은 2번입니다. 2번부터 한번 해결해 볼까요? 2번 빼고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자산화 장부가, 세무기준액이 법인세법상 장부가잖아요. 그 자산부채 장부가 이게 말하는 건데 이건 이제 회계의 장부가고 이거 세법상 장부가야. 얘가 더 크대. 그것이 틀린 거 골라라. 자산이 아니고 부채인데 진짜 그런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수익의 정의를 생각하면은 수익이 있으면은 자산이나 부채가 오잖아요. 결국 이제 자산하고 이제 수익은 같이 움직이는 거야. 수익이 늘면은 자산이 든다. 그럼 이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면은요. 그렇게 또 샤프하게 시험장 가서 생각할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왜냐면 우리가 자산으로 이제 하면은 잘 와닿지 않거든요. 이게 자산, 이연법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이제 수익 비용으로 하면 와닿으니까. 그 이제 회계 수익이 있고 법인세 수익이 있다. 그럼 수익하고 자산이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그럼 이거는 단기로 봤을 때 수익을 줄이는 거니까, 수익 줄이는 거니까 뭐요? 이제 부호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단기고 이제 미래로 봤을 때 수익 줄이는 거니까 마이너스 조정이 되는 거지. 굳이 말하면 이제 멋진 용어로 하면은 입금 부산이 이렇게. 그럼 나중에 세금 더 내는 거잖아. 이게 일시적 차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나중에 세금 더 내는 거니까 이연법세 부채.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아니라 부채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뭐입니까?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 결정과 관련해서 혜택을 자산으로 인식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급공제라는 게 뭐냐면은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재계산 들어가는 거야. 세금 재계산한 다음에 다시 환급받고 이런 게 소급공제거든요. 우리 2월 공제라는 거 많이 했는데 소급공제 이런 것들 우리가 접해본 적도 없지. 그래서 나중에 세금 돌려받는 거니까 이것도 자산입니다. 자산입니다.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미래 과세소득의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부채죠. 나중에 세금 더 낸다 이거는. 미래 세금 더 내는 거니까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되겠죠.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이연법세 자산이고, 이연법세 자산 부채는 단기 세율이 아니라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이게 뭡니까? 미래지, 그렇죠? 미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봤던 문장이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어려워요. 이거는 상이지 상. 왜냐면은 이 문장도 어렵고 이것도 어렵고 이것도 어렵고, 보통 이제 어려운 문장이 있으면 뭐 하나 정도, 뭐 두 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세 개나 어려운 문장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마지막 5번도 처음 보는 건데 매년 재검토해라. 우리 이연법세 자산부채는 다 추정하는 거잖아요. 뭐 소멸 시기도 추정하고 다 추정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매년 재검토를 통해서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서 이연범세 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옛날에 인식 안 한 거를 뭐 인식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딱 그 느낌이야. 완전 딴 얘기긴 한데 우리 뭐 충당부채, 우발부채를 매년 검토하고 맨날 바꿀 수 있다 했었잖아요. 그런 느낌. 이것도 이연범세 자산 뭐 미래 과세소득 다 추정해가지고 뭐 자산을 인식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맨날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인식 안 한 거 단기 인식할 수도 있고 뭐 다음에 인식 안 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왔다 하여튼 57번은 상 말문제도 상입니다. 상 이런 거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같이 틀리면 돼. 이런 거는 어차피 이런 거 안 풀어도 60점 70점 이상 나옵니다. 58번 충당부채인데 이거는 하지. 왜냐면 너무 많이 봤던 문장이야. 58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답 찾는 게 쉬우면 하지 뭐. 미래 예상 처분 이익은요. 이거는 충당부채 할 때 뭐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를 봤었잖아요. 고려하지 아니한다. 우리 회계 보수지기 때문에 미리 땡겨서 예상해서 수익 안 잡는다. 이런 얘기 했었고. 그는 이제 제3자 변제 1번. 이거는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송 걸릴 것 같아서 차변에 뭐 소송 비용 100억, 뭐 소송 충당 부채 100억을 인식했는데 제3자가 다시 말하면 이제 보험사가 대신 갚아줄 것 같아. 여기다가 차변에 뭐 정해진 이름 없지만은 뭐 대리 변제 자산 또는 뭐 미수금 거의 확실할 때 그 다음에 여기는 뭐요? 소송 비용 또는 뭐 수익이다 이랬습니다. 둘 다 된다고. 제3자가 갚았을 때 이 비용을 상계해서 할 수 있다. 맞죠? 그렇죠? 비용 차감도 가능하고 수익도 가능하고 둘 다 가능하니까 비용 차감 가능하다. 맞습니다. 이건 두 번째는 이제 우발부채 그냥 정의를 이제 쭉 써놓은 거니까 뭐 부연 설명할 거 없고 그 다음에 연대 의무 제3자 연대 의무 제가 이것도 한 거잖아. 그래서 뭐 친구랑 뭐 동업을 했는데 친구 새끼가 부담할 그 벌금에 대해서 내가 회계 처리할 때는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이런 얘기 있죠. 그 제3자가 이제 친구가 되는 거지. 친구가 갚을 벌금을 내가 연대 책임졌으니까 일단 우발부채로 하고 만약에 친구가 해외로 날랐어 그럼 나는 다시 충당부채가 되는 것이고 이 새끼가 또 미안하다고 다시 돌아왔어 그럼 다시 우발부채 되는 것이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4번은 또 너무나 유명한 것이죠. 충당부채 인식요건. 제가 다른 인식요건은 시험에 안 나와도 충당부채 인식요건은 시험에 잘 나온다 했었다. 물론 맞는 문장으로 나오는 것이죠. 충당부채 인식요건 쭉 써놓은 겁니다. 그 세 가지 인데 써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59번 가겠습니다. 59번 뭐야? 이거 팩토링. 그러니까 팩토링이나 이게 팩토링이라는 걸 처음 봐도요. 통밥으로 맞출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중상 정도 되겠네. 왜냐하면 팩토링을 보통 공부 안 하거든요. 보통 공부 안 하거든요. 아예 뭐 책에도 없는 책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좀 부연 설명해야지. 매출, 뭐 채권을 양도했을 때 외상 매출금을 양도했다. 그것이 이제 팩토링입니다. 사실 우리가 익숙한 거래요. 뭐 카드 거래가 사실 이것대. 어쨌든 뭐 그렇다 치고 받으러움을 양도한 거. 우리가 그건 잘 알잖아요. 받으러움 양도했다. 이건 이제 어음 할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출채권 처분 손익을 물어봤고요. 여긴 재고요건 충족하지 않았다. 재고요건 충족했다. 되잖아. 그럼 우리가 익숙한 거부터 해보자. 익숙한 거부터. 받으러. 다만 이제 무이자 보험이래. 이제 이거 뭐 두 번째부터 무이자 보험이래. 그래서 걔부터 해보자. 그래서 시간상 또 보면서 해야지. 시간도 없다. 날짜 보시면 이제 X1년 2월 1일 날 채권이 발생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음을 수취한 날 또는 어음을 지급한 날이죠. 만기는 3개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3월 1일 날 한 달 뒤에 어음을 이제 할인한 것이지. 그래서 여기가 한 달이고 두 달 땡겨서 은행한테 이제 수수료를 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무이자 보험이다. 일단 만기 되면 돈 얼마 받을 거냐? 20만 원. 무이자 보험이니까 없지 여기 그렇죠? 없습니다. 표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금 수책을 계산하는 것이지. 먼저 여기서 이제 현금 수책을 계산하죠. 이것도 많이 해봤던 거잖아요. 두 번째는 어음의 가치를 계산한다. 다만 이제 무이자 보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20만 원 이었었죠. 무이자 보험도 해봤었어요. 당연히 현금 수책을 20만 원에다가 은행한테 수수료 갖다가 바치는 거지. 그 수수료가 할인율이죠. 9%고요.
곱하기 1년이기 때문에 12분의 2, 두 달치 수수료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여기가 19만 7천 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3천이 되는 것이죠. 3천. 매출채권 처분 손실 3천. 그래서 걔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건 재고요건 충족했기 때문에 부연 설명한다면은 분기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지. 차분의 현금, 방금 계산했지만 현금 수채기 요거 혹시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써드린 겁니다. 재고요건 충족했기 때문에 바드럼이라고 하는 매출채권 날리는 것이죠. 무이자 보험이니까 이자 수익 없는 것이고 대차 차익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 3천. 어떤 상황인지 이제 알겠죠. 다만 제가 이걸 중상으로 본 이유가 팩토링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는데 중상으로 본 이유가 재고요건 충족하지 않았잖아. 그럼 당연히 매출채권 제거하지 않는 것이죠. 제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매상 매출금 돼 있으니까 제거 안 하겠죠. 그럼 이건 뭐요? 차입거래. 그러니까 이거는 차입거래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고요건 충족했으니까 매각거래가 되는 것이죠. 그럼 부연 설명하면 걔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 배웠지만 할 수 있습니다. 차번에 현금 받고 차입거래니까 기억나세요? 단기 차입금. 차입금 한 거예요. 단기든 장기든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차입금하고 매출채권 처분 손실 대신에 이자 비용이잖아. 이자 비용. 아, 그런 거구나. 여기 질문 자체가 매출채권 처분 손익을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차입거래에서는 그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통밥으로 맞출 수는 있는 겁니다. 여기가 실제로 2,000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10만 원. 뭐 별거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9만 8천 원인가? 이렇게. 뭐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 자체가. 어쨌든 당연히 재고요건 충족할 때 그때만 매출채권 처분 손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하나 더 해야지. 20개는 풀고 해야지. 금융부채 합계를 구하시오. 이거는 이제 60번에는 이제 정답이 5번인데 이거는 중상. 왜냐면은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하나라도 삐끗하면 틀리는 거잖아. 틀리는 건데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반에서 제가 이런 문제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제가 금융부채 뭐라 했습니까? 각종 채무. 반대로 이제 또 잘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금융자산인데 걔도 같이 정리해보자. 걔는 현금하고 각종 채권하고 주식 이렇게 보시면 된다 했었습니다. 그럼 각종 채무니까 이거 채무 만만한 것부터 해보자. 채무 미지급금. 그러니까 미자가 들어가는 애들 있잖아요. 미지급금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이런 거는 다 채무입니다. 아직 뭐뭐 하지 못했으니까 다 돈 줄 의무거든요. 이런 것들 여기 미지급 비용이잖아요. 이게 미지급 비용. 그래서 나중에 미래에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되는 것이고 다 외상값이니까 됐고 매입채무는 너무나 유명한 것이고 그러니까 선자가 들어가는 애들 있잖아. 이런 거는 이제 금융부채가 된다는 얘기야. 어려운 문제지. 왜냐면 너무 많잖아. 한 3, 4개면은 대충 찍어서 맞출 수 있는데 틀릴 여지가 많아. 그래서 이건 금융부채가 맞는데 금융부채가 아닌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게 또 선자 들어가는 애들. 선수금, 선수수익, 선자 들어가는 애들 있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계약금을 먼저 받았다. 미래 재화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부채지 돈 줄 의무는 아니잖아. 재화 용역 제공할 의무. 임대를 만약에 먼저 받았어. 그럼 미래 임대 용역을 제공할 의무 이런 것이지 돈 줄 의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재화라든가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측면입니다. 미자가 들어가면 금융부채. 선자 들어가는 거 달라. 장기 차익금. 당연히 사채도 그렇고 채무지. 이거는 뭐 제가 부연 설명 안 해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충당부채. 이거는 뭡니까? 이거 채무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상 AS인데 어떤 놈이 올지 어떻게 알아? 내가 걔한테 갚을 돈이 있는 거 아니잖아. 그냥 오면은 짜증나지만 뭐 AS 비용 발생하고 이런 거지. 이거는 각종 채무, 돈 줄 의무는 아니거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반 때도 제가 말했지만 요 미지급 법인세 이것도 제가 모의고사반 때도 집어넣었거든요. 하여튼 이런 형태 그것도 집어넣었는데 아니다. 왜냐면은 국가한테 그냥 이익 나면 세금 바치는 거지 국가한테 돈 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있었습니다. 이것도 모의고사반 때 미지급 법인세 제가 집어넣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몇 개야? 많다. 5가지. 이 5가지를 다 더하시면은 5번이 나옵니다. 이거는 중상 정도 되는 어떻게 푸는지 아는데 뭐 틀리라고 낸 거니까 8개를 냈다는 얘기는 틀리라고 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틀릴 여지가 많겠죠. 예, 그래서 20개 했으니까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